한국에 야수파가 있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원래 이제 야수파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잠시 유행했던 하나의 사조인데 19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9년간 일어났던 미술 운동인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포비즘이라고 하거든요. 포비즘, FAUVISM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때 블라멩크라든가 마티스라든가 특히 마티스가 많은 작품을 남겼죠.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 야수파와 비슷한 류를 하는 작가 중에 또 이중섭, 이인성 그런 분들이 계신데 공교롭게도 이 구본웅, 이중섭, 이인성 이분들은 젊은 나이에 다 요절을 하셨어요. 글쎄요, 이인성 선생은 우연히 총에 또 맞아 돌아가시고, 또 이중섭 선생은 1958년인가 59년에 또 그 행렬병자로 돌아가시고, 또 구본웅 선생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새 불규칙한 그 작업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요즘 보광동 풍경 그리느라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아무튼 목소리가 좀 약간 가라앉아 있고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수파들은 미술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수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야수파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야수파는 잠시 머무르다 간 그런 형태의 미술 사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이제 1930년대 그때 이제 일본으로 많은 유학을 가시는데 그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야수파를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중섭 선생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근데 이제 야수파라는 거를 이제 비평가들이 잠시 이제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 상태는 거칠게 강렬하게 원색을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유럽에서 태동할 때는 마티스나 블라멩크 이런 사람들이 이 인상파 이후에, 그러니까 신인상주의가 이제 폴 시냐크하고 세라 등인데 그 이후에 이제 후기 인상파의 고갱 고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갱 고흐의 강렬한 색채를 동시대의 작가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마티스트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그 비슷한 시기에 작업했던 여러 사람들, 점잖은 풍의 브라크, 또 다각도로 보는 또 이 피카소도 예외는 아니었죠. 피카소도 예전에 유랑극단 그린 거 보면 마티스랜다 이 야수파 풍이 강하죠. 아무튼 이 야수파는 앙드레 드랭, 앙리 마티스트, 모리스트, 블라멩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잠시 그게 이제 재미가 없다고 느꼈던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악동으로 유명한 바셀리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요즘 아주 인기의 절정을 맛보고 계신 세실리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야수파의 이 어떤 형태를 등에 업고 공부를 하던 분들이 추상 표현주의라는 그런 말을 써가면서 이제 독일 위주, 독일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던 미술 사조인데,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면서 이 야수파 시대는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마티스는 나중에 이제 장식적인 그림, 종이를 오려 붙인다든가 하는 거로 해서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또 그쪽에 장을 열었죠. 뭐 그때 또 영향을 피카소가 받아가지고 뭐 동시대에 그 많은 그런 비슷한 류의 작품들이 많이 있죠. 뭐 비둘기라든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이 인상파를 갖다가 재해석한 아비종의 여인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그 당시에는 야수파든 뭐든 또 다른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선배들 이제 작고하신 분들의 이제 기법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면은 꼭 딴질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거장이냐, 무슨 선구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와중에 먹고 살기 바빴던 그 다음에 살아남기 바빴던 그 시절에 그 새로운 어떤 그 문물에서 특히 우리 미술 분야에서는 그 치열하게 또 그거를 탐구하다가 돌아가신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존중해서 우리가 또 잘 받아들여 가지고 또 우리 대중들과 잘 호흡해 가지고 좋은 문화생활, 또 좋은 이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또 그 발판을 만드는 거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정말 그 누구 말 맞다나 지게지고 빨래하고 뭐 나무하러 가고 뭐 그러던 시절에 미술이라는 거는 정말 언감생심 정말 말이 또 오늘도 어디 뭐 눈여기로 보고 뭐 그런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말 거의 불모지대나 다름없는 시대였으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신다면 좋겠어요. 당시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 갔던 그 유학파들은 그 일본 야수파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파리에서 배워간 분들이 이제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거든요. 당시 그 일본은 뭐 파리 하면 껍벅 죽는 그런 그 시대였으니까 뭐 조각계도 예외는 아니에요. 조각도 뭐 로댕이라든가 브루델이라든가 그런 제자들이 또 가서 뭐 동경제대라든가 문화학원 이런 데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때 뭐 석고대생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때 일본 그 미술대학을 그 입학시험을 보면서 그렇게 생겨나고 그랬던 건데,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 것부터 했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석고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다고요. 뭐 비너스서부터 많죠. 뭐 저도 예전에 그런 거 좀 많이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그 석고상 이름들을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거 뭐 기억하기가 좀 그러네요. 약 한 10분간 뭐 파리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요새는 뭐 자료가 많이 그 인터넷에 떠 있고 또 그거를 잘 찾아내기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뭐 제가 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이유는 뭔가 이 시대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패러다임이 이 미술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림을 사랑해 주시는 이 애독자분들도 조금은 좀 그 미술에 대해서 그 원리나 기초적인 걸 알고 또 이렇게 미술관을 가신다거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수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 뒤에다가 제가 그 야수파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벅스 그런 거를 좀 형상화시켜서 작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드렸던 거기에 이제 뭐 제가 그렸던 그 스타일을 몇 개 좀 보여드리고 또 추가적인 그런 에필로그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야수파의 그림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색을 그 보통 이제 구상이나 뭐 이런 그 이 랜드스케이프 그린다거나 뭐 그런 인상주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펼쳐나가잖아요, 색깔들을. 근데 야수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배경을 확 칠해버린다고. 이 붉은 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얼굴에 이 파란색이나 뭐 이런 거를 막 칠해버리는데 그런 경향이 좀 강하고 물론 초기에 그 신약이나 쇠라의 전묘법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마티스나 뭐 이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거쳐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35년경에 그 일본으로 유학 갔던 세대들이 배워왔던 그 어떤 이중섭이나 뭐 이인성, 구본웅 이런 사람들이 배워왔던 그 스타일의 또 어떤 그 채색 기법. 그때 그 초창기에 나혜석 선생도 보면은 그 야수파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색조나 그 칠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는 야수파다 아니면 추상주의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벌써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이미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거는 내가 일부러 그거를 베꼈다, 차용했다 이게 아니고 저절로 생긴 그 일종의 세뇌 교육 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베토벤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베토벤, 모차르트 잘 모르는데 평생 들어온 말이 있다고. 그리고 자주 들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저걸 누가 좋아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나도 듣다 보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 이 정도죠. 뭐 미치도록 좋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옛날에 그 비평가들이 말했다시피 저건 물감 덩어리고 진짜 못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제 비평을 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그 시대에 갖다 놨으면은 이걸 이해하든가 뭐 그런 게 좀 불가능하겠죠. 저게 뭐야?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아방가르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어떤 그 치열하게 그 달려가는 작가들은 그 앞뒤를 안 가리고 막 작품을 그린다고. 뭐 그다음에 그 분위기가 저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라든가 저 기법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막 덤벼든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또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몇 분 계세요. 뭐 이 베르나르드 비페 베르나르드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 스타일 이런 사람들 일찍 그 자살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시절을 겪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럼 나의 멘탈은 어떻게 세워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을 보여드릴 때 이 말을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런 류의 작품을 보니까 저거는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팝아트 같은 분위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무튼 그거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이거 보면은 이 작품들은 이제 그 이 종이에다 그린 건데 이 종이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에서 만든 수제지예요. 그 종이는 솔직히 형편없어요. 막 여기다 물 묻으면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하지만은 이거 그 아프리카의 그 천박한 땅에서 그냥 막 자라나는 그런 그 이 덤불 같은 거 막 그 굴러다니는 막 그 덤불, 코끼리 똥 이런 것들이 막 묻어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 어머니들이 아이들 도서관을 져주기 위해 가지고 그 이런 종이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이 선교사로 가셨던 제 친구가 이 사업을 도와주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는 조금밖에 안 도와드렸는데 이 종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쓰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수제지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맛이 있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이제 채색을 한 거예요. 채색은 이제
리놀하고 수채화 물감 따로따로 써봤는데 요거랑 좀 다르죠. 요건 리놀 물감이고 요건 수채화 물감인데 거의 비슷해요. 물로 희석해서 쓰는 거니까. 리놀은 판화용 잉크고 이 수채화 물감은 그래서 말하자면 악교의 성분을 조금만 넣어서 한 거니까 좀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같이 놓고 그렸으니까 근데 이제 발색은 조금 다르긴 한데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또 계속 올려보니까 그래서 이 물감이 이 수분이 날아가고 증발돼 버리면은 색이 좀 이렇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뭘 그렸냐면은 약간 여기 뭐 상투 튼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자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우리 조선시대나 어떤 그 아니면은 그 동네 어구에 서 있는 벅스 같은 거 천하대장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한 건데 저거를 한번 형상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얼굴이 빨갛고 초록색이고 나는 이거 그릴 때 되게 재밌었는데 글쎄 그거 뭐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한 장 한 장씩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 제목은 도깨비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도깨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여러 개의 그 어떤 그 상상을 해가면서 제가 이제 그린 거예요. 드라큘라도 생각했고 별걸 다 생각을 한 건데 아무튼 좀 재밌게 근데 원래 도깨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존재인데 그걸 그림으로 뭐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이렇게 수업 자료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한 2, 3일 동안 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한 열흘 정도는 계속 이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2014년이잖아요. 벌써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 전의 그림들이네요.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하니까 또 이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이 마젠타 색깔들하고 일부러 사인도 좀 이렇게 크게 넣어봤어요. 이런 그림 또 이거는 그 막 드라큘라 도깨비인데 산타크로스의 어떤 그 모자도 쓰고 있어요. 좀 못생긴 그림이죠. 저도 못생겼으니까 자화상이죠. 또 몇 개 그린 거 이거 뭐 또 예전에 싹공일기전 할 때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요건 반만 해가지고 제가 반쪽 얼굴 그린 그 그림들도 있거든요. 그건 사실화로 그렸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눈의 표현도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빨도 위로도 나와 있고 아래로도 나와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스타일도 만약에 예전에 마티스나 그 시절 그 이 포비즘이 유행했던 시절로 가면은 이것도 야수파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근데 거기에 대한 테크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 익숙해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에 젖어들면은 나중에 자기의 존재감이나 그런 자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막 자꾸 고집을 한다고 자기가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하는 건 대단하다 그냥 착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죠. 여기 눈 속에 이렇게 파란 거 놓으니까 또 재밌죠. 이것도 2014년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다 이제 했던 작업들인데요. 이거 가끔씩 꺼내 보면 제가 즐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은 여기는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데 드라큘라처럼 딱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의 소녀가 딱 이렇게 여기 콧등에 앉아 이렇게 있어요. 이거 싹공일기 그렸을 때 내가 발표했던 거거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사파 같기도 하고 팝 스타일이기도 하고 여러 스타일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해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컬러라는 게.
그리고 외곽선을 이 노란색을 쓰고 초록색을 쓰고, 초록색은 마치 우리의 그 단청에 보이는 그 선명한 색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채화나 이 리놀이나 그 장단점을 보면은 이 색이 굉장히 그 어떤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왜냐면 악교를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근데 악교를 많이 넣으면 번쩍번쩍 빛나면서 좀 달라지죠. 유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린시드하고 테레핀을 많이 섞어서 쓰면은 번쩍번쩍 빛나지만 나중에 싹 증발하고 나면은 그 고색 창연하게 굉장히 좋다고요. 지금 이건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예요. 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상태는 약간의 풀기가 있는 물감층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힘드네. 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그 중국 사람을 내가 상상을 하면서, 아니,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한 거야. 옛날에 귀고리도 했잖아요. 별의별 스토리를 다 넣은 거야,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이 색을 다단계로 자세히 나눠가지고 마치 이제 16세기에 그 유행했던 그 다빈치 기법이나 이런 거 쓴 게 아니고, 그건 막 경계면을 흐리게 해가지고 막 사진처럼 뒤로 뽀얗게 넘어가는 아리까리한 뭐 그런, 요즘 말로 아리까리한 그런 뒤로 넘어가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안 쓰고 그냥 단순 명료하게 면을 나눠가지고 채색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강렬한 그 톤을 유지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한 장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파가 특히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강렬한 색, 강렬하게 하면서 어떤 형태를 무너뜨리면서 나중에 결국은 더 무너뜨려가지고 추상표현주의의 어떤 바셀리츠나 세실리 브라운의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가 돼서 지금까지 미술의 어떤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